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맞서는 러시아군의 방어부대 편성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러시아군은 어디를 주력으로 방어하나?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은 어디를 주공으로 삼고 어디를 조공으로 하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자포리자라고 하면서 엄청난 신형 전차를 수백 대 갖다 놨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페이크일 가능성 크죠. 그러면 진짜 러시아군의 주력 방어부대는 어디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 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장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4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는 7대, 장갑차 5대, 차량 6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8문 격파, 무인 항공기 4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전차, 장갑차, 전차는 어제 그제나 거의 그대로인데 장갑차와 차량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포병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특수장비는 여전히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는 좀 잦아들었지 않느냐, 소규모 공세가 많아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무인 항공기 공격이 많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자, 이런 점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러시아군이 2개 방면에서 55회 공세를 했고 이걸 모두 격퇴했다라고 하는데 바흐무트 그리고 도네츠크시의 서쪽에 있는 마린카 이 두 군데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했는데 각각의 곳에서 공세 빈도는 좀 늘어서 두 군데이지만 55회의 공세를 했다. 그런데 다 격퇴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가 거세다라는 거고, 아시다시피 5월 9일 전승절까지 바흐무트를 100% 점령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도 원래 철수한다 라고 했다가 5월 10일까지는 바흐무트에 남아 있답니다. 전투를 벌이지는 않지만 혹시나 지금 러시아 공수군이 용전분투해가지고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5월 9일까지 바흐무트를 점령해버리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솔레다르부터 시작해서 거의 바흐무트 대부분을 바그너 그룹이 희생 끝에 점령을 했는데 마지막 숟가락을 공수군이 얹으면서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면 안 되니까 나가려고 하다가 스톱 해서 지금 5월 10일까지는 기다려 본다는 건데, 아무튼 이 전공을 놓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 볼 수 있고, 러시아가 샤히드 136 드론을 가지고 파상 공세를 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샤히드 드론, 이란제죠. 이 자폭 드론 35기 공세가 들어왔는데 그 35기를 모두 격추했다라는 놀라운 전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이 지원하고 있는 이 방공 경보 시스템 이게 정상 작동 중이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쏘는 박격 포탄, 로켓 포탄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레이더 경보 시스템하고 휴대폰하고 연결해 놓은 우리 재난 문자 갑자기 오듯이 갑자기 어느 지역에 레이더에 떴다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에게 경보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지하로 숨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레이더하고 같이 도입을 해서 운용 중인데 효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반갑고요. 그리고 튀르키예가 미국이 S-400 이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하는 바람에 미국과 관계 파탄나고 나토에서 왕따되고 이상한 입장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튀르키예에게 야, 그 S-400 그 우크라이나 줘라. 그러면 니들 서로 좋지 않느냐. 그리고 관계 회복하고 했는데 튀르키예는 이건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라고 하고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죠. 이거 세대로 KH-22 키친 공대함 미사일인데 비싼 공대함 미사일을 공대지 용도로 썼어요. 그래서 이 8발을 5대4에다 때렸는데
오데사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건물이 완전 초토화돼 버렸고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데 아마 이 건물이 뭔가 전략 시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다 보니까 요격을 못했다, 다 맞아버렸다라는 거고 여기에 뭐 팩슬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막아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맞아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전승절에 벨라루스를 도발하는 자작극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벨라루스에서 전승절 기념해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 테러한다 이거죠. 테러하니까 저 우크라이나 나쁜 놈들이니까 벨라루스 니들도 참전하자라는 이 여론을 생성하기 위해서 벨라루스의 전승절 때 5월 9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테러를 가장한 러시아 테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경보 주면서 그거 발생하면 우리 아니야. 그거 러시아야. 라고 미리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러시아가 야 테러 준비했다가도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FA-259, FA-259라는 전투기 생산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FA-259 요겁니다. 경전투기죠. L-159라고 하는 체코제 훈련기입니다. 그 훈련기를 물론 아음속이고 초음속 안 돼요.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기술이 더해져서 조금 더 덩치를 키우고 해서 무장을 탑재하고 레이더 얹고 해가지고 경전투기로 만들어서 이거 이제 생산한다라는 건데 물론 뭐 내일 모레 전장 배치되고 이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의 노력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바흐무트의 포격을 강화하고 그리고 부대 재편성을 식별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5월 9일까지 바흐무트를 점령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전구 사령관 권한이 약화되고 일선 지휘부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는데 전구 사령관이 지금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최고 상층 지휘부의 권한을 조금 빼고 일선 지휘관에게 권한을 더 주는 건 뭐냐? 우리 한국군, 미군 뭐 이런 선진국 군대가 추구하고 있는 임무형 지휘관이죠. 그리고 창급 부대에게 위임하고 하는 그런 선진적인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졌을 때 또는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해서 러시아군이 확 밀렸을 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게라시모프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바탕을 깐다. 왜? 권한을 일선에 위임했으니까 이 전구사령관 즉 게라시모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현재 있는 여단장 또는 뭐 사단장 또는 야전군 사령관 사실은 뭐 야전군도 안 되는 그런 한 줌밖에 안 되는 부대들이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 그래서 1번, 2번 중에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무형 지휘관 아니면 면피용. 저는 면피용에 가깝다. 미리 포석을 깔았다라고 봅니다. 참 이 잔머리 돌리는 기가 막히죠. 자,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반격이 시작되면 러시아군은 공황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만 고속기동전 할 때 거의 뭐 하루에 80km씩 전진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영문 위키를 프린트했던 이 러시아 교사에게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는 징역 1년을 때렸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거 뭐 위키피디아 가면은 뭐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삼아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던 선생님을 징역 1년 때렸다라고 하고 벨라루스에는 루카센코, 즉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그 루카센코가 나쁘다라고 하는 그 SNS에 좋아요 단 사람에게 또 징역형을 때렸다라는 건데 정말 전체주의 무섭습니다. 바로 저런 데입니다. 저런 데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많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23년 5월 8일자 전과 보고에서 liquidated, 즉 청산된 러시아군 숫자는 19만 4,970명입니다. 이것이 전사자를 뜻한다는 평가와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친 사상자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뉘고 있는 가운데 이 전과에 집계되지 않은 실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서방 정보 당국이 추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서방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형태의 전투 피해 평가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방 당국이 러시아 측 피해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현재는 워싱턴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렌트 텔렌코 씨와 데이비드 디 등 미국 워싱턴 소식통들은 당장 오늘 밤에 확인한 드론 전과 영상에서만 100에서 12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을 봤는데 하루 500에서 600명 정도의 전과가 말이 되느냐라며 러시아군의 실제 사상자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드론 전쟁에서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나누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전투 양상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해 서방 측은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레드 텔렌코 씨는 현재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사망자 대 부상자 비율이 1대4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인지 부조화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다라며 21세기 드론 전쟁은 전통적인 개념의 20세기 육상 전투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가제 자폭기 한 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드론은 그 자체로 폭탄을 투하해 대단히 정밀하고 치명적인 살상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화력을 유도함으로써 더 적은 포탄을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서 광범위하게 식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그리고 자동 유탄 발사기, 박격포, 연계, 화력투사 전술을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적 상공에 드론을 띄워놓고 마치 저격을 하듯 유탄과 박격포탄을 정확하게 명중시키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 대병력을 투입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유탄과 박격포탄 사용량을 크게 늘렸는데 이에 반해 바흐무트 지역에서 보고되는 러시아군 전사자와 부상자 숫자는 이상할 정도로 적다고 소식통들이 지적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사실상 붕괴된 러시아군 야전 의료체계도 서방 정보당국의 사망자 대 부상자 비율 추산의 오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 부상자 대부분은 파편상인데 파편상을 어렵지 않게 치료하는 서방 측 야전 의료체계와 달리 러시아군에서는 기본적인 드레싱 물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편 부상자들이 과다출혈이나 파상풍, 감염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와 국방부는 현지 시각 5월 5일 이번 전쟁을 통해 드론의 가공할 위력을 확인했으며 Army of Dron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00명의 드론 오퍼레이터를 양성해 야전에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이 러시아라는 국가의 파멸이라고까지 표현한 러시아군의 실제 사상자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전쟁 이후 밝혀질 진짜 통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9만여 명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데 그게 전사자냐 사상자냐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미군 정보당국에서 일하다가 지금 전역한 사람이 뭐 이런 거 분석을 하는데 지금 정밀 타격이다. 지금은 과거에 뭐 그냥 참호에 그냥 수십만 발 때려붓고 그래도 몇 명 안 죽고 그러던 시기 아니다. 드론에서 정확하게 밑으로 완전히 참호선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정밀 타격, 센티미터 단위로 타격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죽는다. 바흐무트에서 이렇게 쐈다.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이렇게 보고 유탄 발사기 이거 유탄 발사기 진짜로 르륵 갈기지만 이 드론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퉁퉁 이렇게밖에 안 쏜다. 그럼에도 탄피가 이렇게 많다. 얼마나 많이 죽였겠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퉁퉁퉁 쏘는 저런 진지들이 이런 데 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바흐무트 시가지고 바흐무트 시가지에서 이 산악지역 여기 이제 제가 시가지를 다 빼버리고 산악지역에 방어선을 펼 거다라고 예상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데 저 바흐무트에서 여기를 오려면은 내리막을 한참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다시 오르막 올라와야 되는데 내리막 내려올 때 전부 노출되죠. 그리고 오르막 올라올 때 다 노출되죠. 그러니까 그냥 싸그리 죽는 거다. 정밀하게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숫자가 그만큼 안 많을 때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10,000명의 드론 전사를 양성해서 지금 이제 전장에 투입하니까 이 대반격 공세에서는 더 많이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더방 측은 부상자가 생기면 M113 장갑차 타고 쑥 들어가가지고 부상자 실어 오고 이러지만 러시아군 놔두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기에는 파편상 입으면 그거 그냥 빗물 맞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감염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부상자 대 전사자가 1대4 이거는 러시아군하고 안 맞다. 거의 시쳇말로 똔똔이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러시아군의 주력 방어구는 어디 있을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최근 대규모 기갑부대의 자포리자 배치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러시아가 실제로는 주력 부대를 루한스크 북부 지역에 집중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는 그야말로 대탈출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어쩌면 남부전선은 별 어려움 없이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비해 대대적인 병력 재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 전력은 대부분 루한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서방 오신트 소식통들은 벨라루스 북부 지역에 배치되었던 전력 대부분이 빠져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 배치됐다라며 제1근위 전차군 예하부대 대부분이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벨라루스 지역을 빠져나갔으며 이들은 루한스크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제1근위 전차군이 있었던 벨라루스 고멜 일대에는 예하부대인 제4근위 전차사단과 제6 차량화 소총사단 등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영토방위군으로 편성된 제6 차량화 소총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단대호만 남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으로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상되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방면에는 각각 2개와 3개의 군단급 부대 단대우가 식별되고 있는데요.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남부 집단군의 기갑부대를 시찰했다는 선전 영상이 공개되었지만 이들 전선에는 최근 몇 주간 급격한 전차 전력 증강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헤르손 전선에는 예하의 1개 사단과 3개 여단을 갖춘 제5연합군과 2개 여단만을 가지고 있는 제49연합군, 경보병 위주 2개 여단만으로 구성된 흑해함대사나 제22군단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헤르손 강북지역 철수 이후 재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려 현재 제대로 된 전력을 거의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공 방향이 될 것으로 알려진 자포리자 전선에는 3개 여단을 갖춘 제35연합군, 2개 여단을 갖춘 36연합군, 2개 사단과 1개 여단을 갖춘 제58연합군이 식별되는데요. 러시아는 이들 연합군에 로켓 여단과 포병 여단, 방공 여단을 하나씩 배속시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에 배치된 러시아군 대부분이 차량화 소총 편제를 취하고 있고 거의 모든 부대가 극심한 전차, 장갑차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의 정예부대인 근위 전차부대나 공수군 부대는 단 1개도 존재하지 않고 보유 기갑 전력 대부분을 동부전선으로 차출당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되면 이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공포가 러시아군 내부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살짝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남부전선과 달리 동부전선은 러시아군의 남은 전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루한스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고로드주 남부에는 제1근위 전차군 지휘부가 설치되었고 예하의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과 47근위 전차사단, 27근위 차량화 소총여단은 모두 루한스크 북부의 쿠판스크, 스바토베 일대에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크레미나와 연결된 전략적 요충지 스타로빌스크에는 무려 3개의 연합군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각각 2~3개씩의 차량화 여단을 보유한 2연합군, 20연합군, 41연합군은 크레미나, 스바토베 방면에 예하 부대들을 모두 배치하고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전력 배치는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사실상 포기하고 개전 이전 상태인 14년 경계선이라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쟁 수행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공세 때 이들 전력이 루한스크에서 하르키우즈 방면으로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어 추후 전쟁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자포리자에 수백 대 전차 시찰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 장소가 자포리자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 벨라루스에 원래 2개 사단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1개 사단은 가고 없어요. 그냥 단대호만 여기 있고 없는 겁니다. 이거. 그 어디로 갔냐? 루한스크 쪽으로 왔어요.
여기 헤르손 쪽에 남쪽에 뭐 러시아군 지금 잔뜩 있죠. 잔뜩 있는데 이게 두 개의 연합군 뿐입니다. 두 개의 연합군인데 그거 해봐야 뭐 두 개 예단씩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깡통이죠. 그 한 개 예단도 대대가 1000명씩 돼야 되는데 뭐 200명, 300명 이 정도밖에 없는 완전히 그냥 헤르손은 지금 거의 부대만 이렇게 많이 있지 완전히 무주공산인 상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무주공산인 상태로 지금 오신트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자포리자인데 여기는 이제 루안스크, 좀 뭐 바흐무트 이쪽이죠. 여기 말고 이 남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포리자인데 여기는 세 개의 연합군이 있지만 이 세 개의 연합군도 전력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러시아군은 이 자포리자를 주력 방어선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포기냐? 저는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냐? 바로 이 루안스크 북부 지역에 지금 세 개 야전군을 갖다 놨는데 사실 뭐 야전군 아니고 거의 군단급이죠. 이걸 새로 갖다 놨고 그리고 이 군단도 있고 이 아래에 또 야전군 두 개가 또 있어요. 루한스크 주에만 5개 야전군과 1개 군단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주력 방어선은 루안스크, 크레미나, 스바토베 이 지역이 러시아의 주력 방어선이다 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치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가 재편성한 그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게 대부분 루한스크 북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갈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지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을 만약에 자포리자를 우크라이나군이 주력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주력 병력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비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러시아군은 여기에 주력을 배치를 했죠, 지금. 그러면 오히려 러시아군이 이 지역으로 치고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뭐 어차피 무주공산이고 헤르손 남쪽은 자포리자는 조공,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여기가 주공, 러시아도 여기가 주력 방어선. 그래서 이 루한스크 북부 지역에서 일종의 대회전이 치러지고 여기에서 승부가 결판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시간은 푸틴 편이다. 왜? 미국 정권 바뀌고 뭐 이러면은 공화당 정권 들어서면은 우크라이나 못 도와준다. 이런 설. 그리고 서방 세계도 피로도가 있죠. 우리나라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피로도 있죠. 그래서 버티면 러시아가 이긴다라는 설이 있으니까 그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우크라이나 군의 사실은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이 북쪽에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북쪽 바흐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바토베, 크레미나 이 지역에서 대결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방어선은 루안스크 북쪽이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